네, 어벤져 전략회 2월 16일 1월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12월 3일은 어떻게 기억이 되고 계신가요? 저는 12월 3일이라고 하면 모든 것들이 송두리째 바뀐 그날로 아직까지도 기억에서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참 오랜 정치를 이렇게 관찰하고 취재를 해왔지만 이 12월 3일은 그 정치라는 것이 너무나 무력하게 무너져 버렸던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두 달이 넘도록 정말 이 대한민국은 두 쪽으로 갈라져서 매일매일 이렇게 치열하게 싸워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리고 또 많은 분들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한 두 달여 넘게 지나갔습니다.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크게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보던 방송도 끊고 신문도 끊고 유튜브도 끊고 세상과 단절하면서 지내고 싶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조금의 어떤 희망은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좀 지나가면 그래도 보수가 제자리에 서고 또 우리에게도 희망은 있겠지라는 그 하나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견뎌내 온 것 같습니다. 조금의 희망이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의 상황에서 깃발을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계엄과 그 이후에 이어진 탄핵, 또 헌법재판, 구속, 수사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의 어떤 미래를 향한 움직임은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는 어렵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어려운 상황에 목소리를 내고 깃발을 들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두 달 만에 메시지를 냈습니다. 감독님 그 글 한번 보여주실까요? 꽤 오래 아마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오겠지, 또 어느 땐가 한 대표를 다시 볼 수 있겠지라는 그런 믿음 속에서 기다렸는데 오늘 책 한 권을 쓰고 있다.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뵙겠다. 지난 두 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져왔다. 짧은 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책을 쓰고 있고 머지않아 찾아뵐 것이다.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혀져 있습니다. 어쨌건 지금은 이 반동의 흐름이 지금 뭐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흐름도 이제는 차츰차츰 정상을 찾아 나가는 그런 상황을 밟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속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복귀를 알리는 저 신호탄,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지 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이제 초미의 관심사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한동훈 전 대표의 오늘의 메시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이고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될 것인지 요 문제를 한번 오늘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어제 아마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광주에서 있고 있었는데 근데 우리가 항상 겉만 보고서 이 밑에 있는 흐름들을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대표적 케이스가 2019년이겠죠. 2019년과 2025년 과연 다를까요? 똑같을까요?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또 그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첫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번 한번 짤막하게 무한공항 그렇죠. 그 사고 무한공항 났을 사고 때 있었죠. 이게 12월 16일 날 대표직에서 사임을 하고 12월 16일이었냐고 그때가요? 그러니까 오늘이 딱 딱 두 두 달 달이네요. 되는 날이고 그 사이에 12월 29일에 무한공항 그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 그 소방당국이 최선 다해주길 바란다 네. 하고 짤막한 메시지 하나 낸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오늘 이 한 대표의 일단 메시지 내용을 하나하나 좀 조목조목 일단 먼저 좀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을 한 권 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그 아무래도 이제 정치인들 옛날에 이제 뭐 안철수의 생각 뭐 등등
정치적인 어떤 이제 행보를 할 때는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짧은 말보다는 자기의 정치 철학과 비전 이런 것들이 어떤 농축되어 있는 좀 책 이런 걸 통해서 국민들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 철학은 이런 겁니다라는 것들을 좀 이제 드러내는 것들을 이제 책을 많이 발간해 왔지 않습니까? 네. 사실 책을 안 발간하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윤 대통령도 뭐 후보 시절부터 뭐 본인 저서를 하나 내내 만에 했는데 결국 내지 않았습니다. 내지 않았고 지금도 뭐 한 책 한 번 윤석열 대통령이 저자인 책은 아직까지 제가 못 봤어요. 글쎄요. 그래서 예. 이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참 그때 윤석열 대통령 출마할 때도 왜냐면 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게 물론 말로서 어떤 사람의 정치 철학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100% 이해하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정치를 하지 않는 분이 저분이 과연 그러면 경제 문제, 안보 문제, 외교 문제, 또 정치 철학 이런 것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근데 예전에 정치인들은 그래도 꽤 책을 많이 냈습니다. 네, 그 많이 책을 냈죠. 통해서 본인들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었고 또 그거를 이제 토대로 해서 이제 언론들도 많은 분석을 했었는데 윤 대통령은 이제 급작스럽게 나오다 보니까 그걸 온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 것이 지금에 와서는 그때 좀 우리가 윤 대통령의 생각을 좀 더 이렇게 알 수 있었다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은 우선 한 대표가 지금 한 2달여 동안 자택에서 집권을 하고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생각들을 좀 정리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2달 동안 많은 분들의 말씀을 경청하고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그리고 책을 한 권 쓰고 있습니다. 이 책이 뭐 거의 완성이 뭐 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의 뭐 네. 탈고 단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경청과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 그 연장선상에서 책을 집필했다. 네. 그런데 한동훈 대표가 이제 돌이켜보면 2021년 12월 28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요. 네. 그 4월 10일 총선이었나요? 그렇죠. 그 다음 날 4월 11일 날 이제 비대위원장에서 사퇴를 합니다. 네. 그게 이제 한동훈 정치 시즌 1이었던 것 같고요. 한동훈 정치 시즌 2는 작년 6월 23일에 7월 23일에 있을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 출마 선언을 하면서 네. 한동훈 정치 시즌 2가 시작이 됐죠. 7월 23일에 당신 민심 모두로부터 63%의 압도적 지지를 받으면서 당 대표직에 올랐는데 아시다시피 작년 12월 3일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느닷없는 비상계엄, 그다음에 12월 14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 국회 의결, 국회 통과에 이어서 12월 16일, 네. 12월 16일에 대표직을 그만둔 거죠. 그래서 한동훈 정치 시즌 2는 그렇게 끝났어요. 네. 근데 지금 오늘 이거는 시즌 3의 시작을 알리는 네. 그런 메시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건 시즌 1은 일단은 윤 대통령의 어떤 면에서 보면 종속 변수. 그렇죠. 그러니까 즉 윤 대통령이 뭐 지명해주고 윤 대통령이 이끌어줘 왔던.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는 존재는 윤 대통령이 없었으면 없었을 존재였잖아요. 거기 어떤 끌려가는 존재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한동훈 대표를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였다. 그렇죠. 뭐 최측근이다. 네,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 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로 비대위원장을 거치면서 사실상 윤과 한은 다른 사람이다. 다른 생각과 어떤 이걸 가진 사람이다라는 게 이제 드러났고, 그렇죠. 그것이 윤한 갈등의 어떤 가장 근본적인 네. 배경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게 결국은 사물을 보는 관점, 그다음에 정치를 보는 관점, 또 가족 문제를 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너무나 차이가 있으면서 결국 충돌했고, 그 충돌 때문에 결국 이제 사퇴를 요구를 하고 뭐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이제 총선 패배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 일기는 결국 이제 이
뭐라고 해요? 반사체로서의 어떤 한동훈 네. 그것이 가지는 한계점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극명하게 노정이 됐다라고 그러면 네. 실제로 이제 2기 한동훈 체제는 아무래도 이제 독립적인 변수, 그렇죠. 즉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그늘에서 벗어나서 스스로의 힘으로 네. 사실은 윤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을 출마시키고 원희룡을 지원해주기도 하고 뭐 해왔습니다만은 결국 압도적인 그 이 당원들의 또 여론의 지지를 받고서 이제 해서 한동훈 2기 체제, 즉 이 한동훈 2기 체제는 아직 완성되진 않았지만 한동훈의 정치의 어떤 조금의 이걸 보여줬던 그렇죠. 시기인데 이게 이제 사실은 강제로 종료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결국 이 친윤과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강제로 종료가 됐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런 의미라면 지금부터의 의미는 온전히 사실은 이제 한동훈의 정치 네. 그거를 이제 사실상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동훈 대표가 처한 당내 상황이 시즌 1, 시즌 2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시즌 1은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이 비대위원장에 임명을 했다. 네. 이렇게 뭐 공식적으로 임명을 한 게 아니라 네네. 사실상 임명을 했다. 음. 이렇게 봐야 되고 시즌 2는 이제 당원들의 그러니까 친윤들의 온갖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당원과 지지자들의 압도적 득표를 통해서 대표에 올라간 건데 네. 지금은 굉장히 그 시즌 2에 비하면은 그 당내 역학 관계라든가 이 보수 진영 내의 사람들의 지금 여론 동향으로 보면 썩 녹록지가 않은 상태입니다. 맞아요. 네. 녹록지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과연 어느 정도 목소리를 내고 어느 정도 다시 이 공개활동 재개와 더불어서 의미 있는 세력을 형성해 낼 것인가. 그게 이제 시즌 3의 최대 과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결국 1기와 2기 뭐 보면 그나마 그래도 레드 카페가 깔려져 있었다면 지금은 사실은 이제는 레드 카페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온전히 이제는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지지율도 보면 한동훈 대표가 뭐 많을 때는 30%뭐 20 몇 프로 이렇게 높았지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지지율이 그렇게 높지가 않습니다. 뭐 5% 뭐 이렇게 정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라는 거는 창조적인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정치라는 게 결국 어떠한 다른 타이에서 만들어진 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근데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그 상황은 쉽게 무너지지가 않아요. 그 역대 정치인들을 보면 결국 이회창이라는 분도 사실은 YS에서 만들어졌던 그런 분이었고 뭐 그게 이제 얼마 가지 못했죠. 네.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스스로 만들어낸 사람이었거든요. 아마 노무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에 지지율이요. 제가 알기로 아마 처음 시작할 때 5%도 안 됐어요. 맞아요. 정말 아무 존재감이 없던 사람인데 폭발적인 당시 시대 정신을 끌어안으면서 결국 이제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김대중 대통령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만은 정계 은퇴하고 갔을 때 아마 거의 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복귀를 해서 정말 정치적인 DJP라는 또 이걸 형성을 하면서 이건 뭐 결국 승리로 이끌었듯이 저는 이 공짜는 없다. 네. 어떤 정치에 있어서 공짜라는 거는 결코 있을 수가 없다. 사실 그렇죠. 예. 사실 한동훈 대표도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후광이라는 그런 공짜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 후광이 아니라 네. 완전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이 족쇄나 이런 걸로 움직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오롯이 이제 한동훈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의 자력으로 이 난국을 돌파해내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한숨 돌리는 차원에서 이제 이 한국 정치를 고민해 보면 이번 그 계엄과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도대체 한국 보수 정치 어디로 가나? 이게 큰 화두가 됐다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한국 보수 정치 어디로 가나? 보수 정치뿐만 아니라 보수 진영 전체가 도대체 뭐를 하고자 하는 집단이며 어떠한 지향점을 갖고 있고 어떤 것들을 핵심 가치로 세우고 있는 건지
그걸 묻고 있어요. 네. 묻고 있고 최근 대통령 그 한동훈 사태 이후 대표직 사태 이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몇십 년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이제 우경화가 쭉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한동훈이 생각하는 보수, 한동훈이 얘기하는 진짜 보수는 최근에 국민의힘의 주류적 분위기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다르죠. 다르지만 근데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런 흐름이 보수 정당의 주류가 될 때만이 집권이 가능하고 또 집권 이후에도 성공적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 네. 뭐 이런 확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음. 한동훈 대표와 그 이제 그룹들이요. 그래서 이거를 얼마만큼 현실에서 의미 있는 세력으로 또 의미 있는 지지율로 만들어내는가? 저는 이거 굉장히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거의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제로 베이스도 아니고요. 마이너스 한 매치 베이스에서 이거를 다시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지난한 작업이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의 보수는 이 70년대, 80년대 산업화를 이끌었고 또 이제 이 80년, 90년대 들어서면서 또 민주화에도 상당한 기여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대한민국 사회의 주류로 성장을 했지만 그 이후에 IMF 사태 등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진보 진영에게 사실상 자리를 서서히 내줘왔던, 그러면서 이제 이 진보 진영은 한미 동맹을 흐트러뜨리고 또 이 친중적이고 친북적인 행태들이라든지 또 이 기본적인 어떤 국민의 경제 성장보다는 분배에 너무나 집중하다 보니까 기업들의 성장을 옥죄는 이제 그런 정책들을 일관해 왔고, 또 미래의 어떤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도 지금 그게 문제입니다만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기업을 옥죄는 이런 행태들 때문에 결국 성장에 우리가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었던 그런 전례들을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해왔고, 그거에 대한 반성과 이 반대 흐름으로서 결국 윤석열 정부가 이루어져 왔는데, 그렇지만 이 윤석열 정부는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기반이 취약했던 정권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뭐 의석이나 국회 의석이나 이런 게 여전히 뭐 진보 진영에 많았고 이게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0 총선을 통해서 뭔가 극복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보다는 힘으로 뭔가를 움직여 보려고 했던 이제 그런 어떤 패착 때문에 결국 지금 중요한 기회를 놓쳐버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뭐 책 내용이 이제 뭔지는 뭐 저도 상세한 건 잘 모릅니다만 뭐 제가 이제 이렇게 예측컨대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취임부터 지난달 12월 16일 그 당대표 사퇴까지 그게 한 딱 1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한동훈 정치 1년이 뭐 다른 정치인의 10년에 맞먹을 정도의 압축적 경험을 저는 했다라고 봅니다. 그 다양한 경험을 했어요. 진짜 그 1년이 파노라마처럼 말이죠. 이렇게 막 업앤다운이 아주 그 격하게 요동을 치던 그런 1년이었는데 거기에 대한 성찰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난 일에 대한 성찰에 기초해서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한 것들을 책에 적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아마도 제가 뭐 본 데는 최근에 이제 AI 혁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공부도 많이 했고 또 전문가들과 만나서 열띤 토론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변화, 이 AI 혁명이라고 하는, 그리고 미중 간의 이 AI 패권 경쟁이라고 하는 이 속에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흐름에 올라타서 다시 한번 제대로 된 우상향을 해낼 수 있는가? 국가 전략으로서 그 부분은 가장 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한 축에 있고 그리고 이 정치 쪽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이제 육공화국은 이제 수명을 다한 거 아니냐. 육공화국은 수명을 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번 이 아픔을 계엄과 탄핵이라고 하는 이 비극을 좀 미래지향적 발전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헌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뭐 개헌도 필요하고 뭐 개헌뿐만 아니라 법제도 제도를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인 것까지도 그렇죠. 총체적으로 바꾸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세대 교체라는 거는 이제 얼굴도 좀 바꾸고 말이에요. 네네. 인물도 바꾸고 그러니까 이런 총체적인 변혁을 통해서 좀 새로운 시대를 열자. 네. 새로운 시대를 열자. 그리고 그 AI 혁명 이런 거에 그 한국이 이제 세계 선두 탑5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거를 해내야 되는 게 이 정치의 또 임무가 아니겠느냐. 뭐 이런 문제 의식들 뭐 이런 것들이 좀 담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는 이 정치라는 건요, 결국은 경제적인 어떤 기반, 성장이 없이는 정치 발전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그 정치 발전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국격 상승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정말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 선진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원인은 결국 반도체를 비롯해서 이러한 경제적인 성장, 이게 사실 뒷받침됐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해외 나가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뭘로 기억하나요? 대한민국 정치인 아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삼성, 현대 그렇죠. 다 그걸로 대한민국을 하고 또 K-팝, 네. 그 문화 이걸로 되는데 이 문화가 사실은 다 경제적인 어떤 베이스가 깔렸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러면서 대한민국 상품에 대한 구매도 높아지고 그러자 당연히 대한민국 전체의 국격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입니까? 그동안은 반도체가 이루어왔던 시대라면 지금은 이제 AI 혁명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요 며칠 전에 이제 AI 전문가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예전에 우리가 이제 알파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10년 전쯤 됐나요? 네, 이세돌하고 네. 이제 알파고와 구글의 그 알파고가 대결을 했잖아요. 네. 그때가요 세계 AI의 완전 촉발점이었다고 그래요. 정말 중대한 그 분기점이었죠. 그렇죠. 즉 알파고라는 이 그 바둑을 학습한 이제 이 AI와 인간으로서 바둑의 천재인 이세돌, 이 두 사람이 맞붙어서 한 번 이세돌이 이기고 나머지는 전부 다 졌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 알파고는 끊임없이 자기 학습을 해냈어요. 네. 근데 지원님, 네. 제가 한번 질문을 낼게요. 이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붙으면서 사람이 머리를 쓰자면 전기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이 전기가 얼마나 들어갔을까요? 전기요? 알파고와 이 사람하고.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 AI가 그거 자기 이제 셀프 러닝이라고 네네. 해요. 예, 자기 심화 학습이라든가 그런 거 하는 데는 엄청난 전력이 소요가 된다. 네. 뭐 이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머리를 회전할 때 쓰는 게 20와트 정도래요. 20와트. 20와트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답니다. 근데 알파고가 그때 쓴 전기가요 1기가와트. 즉 원전 하나 정도 썼대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모든 어떤 이 데이터들을 막 연결하고 막 하는데 전부 다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점점점 전기가 적게 드는 방향으로 지금 많은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전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생활이 이제는요. 저희 기자들도 많이 느낍니다만은 이제 옛날에는 검색하면 제가 네이버에 뭐 이렇게 관련 검색어 하면 뭐 이렇게 나오면 제가 그걸 판단해야 됐거든요. 네. 지금은 딱 넣으면 그냥 지가 다 알아서 나옵니다. 네, 판단 능력이 AI가 있으니까. 근데 모든 이제 전기 제품 모든 생활에 AI가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 변화에 어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연 이 정치인들 중에서 이런 것들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저는 바로 이게 세상을 바꾸는 힘이 즉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좀 더 올라가려면 진짜 리더가 미래의 어떤 비전과 이걸 알고 개혁할 수 있는 인물이 나오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앞서갈 수가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미래 비전, 그러니까 지나온 날들에 대한 그 성찰을 한 그거를 좀 차분히 정리하고 이제 대한민국이 나가야 될 미래에 대해서 뭐 그런 내용의 이제 책이 되지 않을까 싶고 이것이 이제 한동훈 정치 이제 시즌 3의 이제 이 주된 내용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뭐 벌써 이 한동훈 전 대표가 그 짧은 페이스북 메시지 하나 냈는데 뭐
야, 벌써부터 뭐 반응이 뜨겁네요. 원래요. 네. 그 무관심이 제일 안 좋고요. 네. 어쨌거나 관심이 일단 많아야 돼요. 아, 저도 오늘 뭐 기자들 전화 엄청 받았고요. 네. 그리고 뭐 기사도 뭐 수십 개 기사가 뭐 네. 기사 안 쓴 언론사가 없을 정도로 한동훈 곧 뭐 복귀한다 뭐 해갖고. 근데 윤상현 의원이 좀 또 거의 좀 네. 뭐라고 해요? 이건 뭐 악담하다시피 보수 몰락의 이 장본인 아니냐? 네. 아, 장본인 아니나. 그러니까 지금 당신이 나올 때가 아니다. 지금 당신이 지금 나서면 당의 혼란을 불러올 뿐이다.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게 하는 우리 당에 무거운 짐을 하나 더 얻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뭐 하면서요. 이 보수를 몰락시켰다. 저는 이거는 정말 아니 한동훈 대표가 이 비상계엄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 모든 그 책임의 주된 책임의 그 책임자로 딱 지목한 사람이 한동훈이다. 네. 이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이렇게 견제가 세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자, 네. 제가 그럼 윤상현 의원한테 묻겠습니다. 보수 몰락의 어떤 이 출발점이 한동훈 대표라고 그러면 그 윤상현 의원은 계엄이 성공했어야 된다고 믿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그죠? 같아요. 계엄은 합법적이었고 계엄은 성공했어야 된다. 그럼 그 뒤에 펼쳐질 세상이 어떻게 됐을까요? 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뭐 본인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그거하고 뭐 굉장히 밀접한 관계 계신 분으로 뭐 보여집니다만 제가 개인사까지는 거론하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만약에 계엄이 성공했다 그러면 그 성공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즉 윤 대통령이 계엄에 성공했다는 것은 비상입법기구를 만들고 나라를 군인들이 어떤 장악하게 만드는 그런 나라가 윤상현 의원한테는 성공한 나라로 비춰지는 모양이죠. 그렇죠. 그러면 네. 본인은 과연 자유민주주의자인가요? 아니면 군사 독재를 계속 어떤 면에서 보면 해야 된다는 사람인가요? 저는 그걸 한번 묻고 싶은 것이고. 자,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그동안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가서 아주 90도 각도로 인사를 하면서 정광훈의 아주 뭐 수혜자처럼 이렇게 네.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정광훈 목사가 만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저는 그거 뭐 여러분 제가 두말하지 않더라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정말 이 목사라는 이 기독교적인 어떤 거를 앞세워서 사실상 정치와 접목을 시켜서 하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 앞에 가서 저렇게 90도 각도로 인사하고 따라다니고 또 그거에 앞장섰던 사람이 지금 와서 한동훈 대표에게 몰락시킨 장본인이다. 그럼 이 윤상현 의원이 꿈꾸는 보수는 그럼 정광훈의 어떤 이 보수주의인가요? 저거는 이제 저런 90도 폴도 인사는 나 윤상현은 정광훈 당신의 꼬붕이 되겠습니다. 네. 그 선언한 거 아니에요. 근데 저 윤상현 의원이 작년 4월 총선 때 참패하고 전당대회까지 그때 뭐를 했죠? 매번 뭐 보수 혁신을 위한 무슨 회의. 토론했죠. 네. 아, 그래갖고 이 당이 뭐 영남 자민련으로 몰락하면 안 되고 어쩌고 지금 그 당시에 윤상현과 지금의 윤상현이 동일인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저는 다른 사람으로 봐요. 예, 그 동일인 입에서 그 당시 그 무슨 보수 혁신 이런 거 보면 유승민보다도 더 했죠. 더 뭐 과격하고 급진적인 네. 그런 보수 혁신 뭐 이 길만이 보수가 살 길이다 했는데 지금은 정광훈한테 저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잖아요. 같은 인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결국 윤상현, 김민전이 꿈꾸는 보수는 자유통일당에 흡수돼서 전광훈을 정말 이 좌장으로 모시는 그렇죠. 그런 보수가 결국 이 두 사람이 꿈꾸는 보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 보수에 찬성하십니까? 그런 보수가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전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거는 보수가 아니고요. 그렇죠. 이거는 정말 왜곡되고 잘못된 보수의 어떤 저는 전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광훈 목사, 저는 참 목사라는 말 자꾸 붙이기도 싫은데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동의할 수 있는 주장인가요? 이제 그런 것들을 나서서 정말 이 자유민주주의를 뭐 하는 투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김문수 장관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죠. 그거는요. 정말 저는 수용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의 보수주의자들은 그러기에 저는
그 맥을 같이 하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그 중앙일보예요. 그 중앙일보 종교 전문 기자 백성호 기자가 네. 제발 목사 타이틀 떼라. 종교 아닌 정치 집회, 불편한 기독교 이런 기사를 썼는데 네. 참 그 최근에 기독교 내부의 분위기라든가 동향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광훈 때문에 한마디로 그러니까 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자면 네. 편하게 정광훈 때문에 정말 쪽팔려고 어디 가고 목사라는 소리 못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볼멘 그 목소리들이 그 교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일어탁수라고 그러죠. 한 마리 미꾸라지가 전체 물을 흐린다. 예. 그래서 거의 뭐 정광훈 씨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목회자라고 그 주류 기독교 쪽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 그 이란이나 그다음에 어떤 이 신정 일치 체제가 된 나라 예. 그런 나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여러분 잘 보시죠. 이슬람과 정치가 결합이 됐을 경우에 극단주의로 나타난다는 거 그건 뭐 지금 세계가 다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지금 정광훈 유의 이런 지금 기독교 저는 이거 기독교 본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런 종교가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문제점들 이게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신천지라든지 뭐 이런 어떤 이 특정한 교파들이 정치와 굉장히 밀접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치적인 종교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와서 하는데 예전에는요 정치인들이 그냥 여기에 그냥 참가하지 않았어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보면 오히려 정치인들이 가서 고개를 숙이고 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뭐 달라고 그러고 왜? 이게 눈으로 겉으로 보이기에는 동원력이 여기에 좋으니까 예. 가서 그냥 어떤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인데 그 착시 효과 때문에 보수가 얼마나 망했습니까?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정광훈 유의 흐름에 어떤 가서 기대고 머리 조아리고 그것이 마치 보수의 본류인 것처럼 하고 있는 이 현실 그거를 바꾸는데 저는 앞으로 이제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한동훈 전 대표도 그렇고 그나마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그걸 좀 앞장서야 된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우리가 또 요 다음 주제에서 또 분석하겠지만 과거에 그 자유한국당 시절에 말이죠. 네. 너무 좀 반공주의적인 노선이라고 그럴까요? 예, 뭐 이런 거로만 가서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그때 들어서고 나서 네. 뭐 여러 가지 이제 외연 확장을 위한 몸부림을 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축적되면서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승리 이후에 쭉쭉 좀 이제 그 지방선거까지요. 네. 잘 나갔던 거예요. 잘 나갔던 거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봐요. 윤석열 대통령이요. 정치를 너무 좀 쉽게 봤다. 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왜냐하면 본인이 무경험자인데 정치인은 8개월 만에 대권을 거머쥐었으니까 자기 맘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신감 같은 게 생겼을 수는 있지만 보세요. 정치적 경험이 없잖아요. 무경험 네.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겨우 간발의 차이로 이겼잖아요. 0.73%라고 하는. 그러면은 굉장히 살얼음판 걷듯이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 0.73을 계속해서 이렇게 늘려 나가는 식의 어떤 그런 정치를 폈어야 된다고 그렇죠. 봅니다. 네. 그리고 지방선거 때 또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기회를 한번 줬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진짜 낮은 자세로 살얼음판 걷듯이 그걸 해내서 작년 그 총선에서 적어도 과반 의석을 했다면 네. 계엄이 왜 필요했습니까? 예, 그리고 계엄이 있었길래 탄핵이 있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지금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고, 네. 나라가 정말 이게 뭡니까? 저 1945년 해방공관에서 말이죠. 신탁통치 찬반으로 찬탁 반탁 해갖고 딱 그 꼴 아니에요, 지금 네. 그 꼴.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가 사실 정치에 들어와서 큰 이 역할을 해낸 게 뭐냐면 저도 이제 오랫동안 정치를 봐오면서 가장 큰 모순은 뭐냐면 이 대통령제 하에서 당과 대통령이 수직적 관계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모든 갈등이 비롯되고 사실 대통령이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공천, 그다음에 당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것 때문에 사실은 어긋난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걸 바꾸려고 했다는 겁니다. 즉 수직적인 당청 관계를 사실 수평적 관계로 변화시키려고 했고
또 당의 어떤 그 대통령에게 쓴소리도 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 네. 그거 뭐냐면 세상에 100%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라고 뭐 대통령 당선되면 뭐 100%다 잘합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자란 부분도 있고 들어야 될 이야기도 있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딱 당선이 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마치 정치의 신인 것처럼 네. 모든 거를 다 장악하고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혼자서 다 하려고 하는 거죠. 사실 대통령 앞에 가서 말을 못 합니다. 그렇죠. 정치인들이. 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그동안 하면서 거의 본인 혼자 말을 다 해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 앞에 가서 정말 저는 지난번 헌법재판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뭐냐면 이상민 장관이 네. 그런 증언을 했죠. 그 국무회의 하면서 한 5분 동안 막 좀 반대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자기가 2년 5개월 동안 그 국무회의를 다 지켜봤는데 가장 토론이 활성화됐던 국무회의가 그날 국무회의였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동안의 대통령에 대한 견제와 토론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되면 그냥 혼자 가버리는, 그러다 보면 이게 뭐 안 돼버리는 이런 이제 시스템들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그런 변화들을 사실은 일으켜내려고 한 것이죠. 네. 근데 결국 대통령이 난 무슨 소리야 지금 그거 안 돼라고 하는 바람에 이제 갈등 관계에 비춰져 온 것이고, 또 하나는 저는 한동훈 전 대표 뭐 이 연령적으로 뭐 이게 변화가 뭐 그거에 대해서 좀 꺼려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그래도 저는 대한민국 정치가 이제 좀 젊어져야 된다고 봐요. 네. 솔직히 이제 이 AI 시대나 이런 거 저는요 이 AI 말만 들으면 머리 아파서 네. 잘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저도 그래요. 예. 네. 뭔 말인지 잘, 그리고 좀 뭐 기계 쓰고 뭐 하는데 꼭 우리 저 PD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돼요 그게 체질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정치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기존 586 기득권들 이거 다 떨쳐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가 일단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리더가 젊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이 정치 개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이 나이 80이 넘으셨는데 김종인 위원장이 얼마 전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한 바 있지 않습니까? 결국 정치의 변화, 본인이 참 오랫동안 정치를 봐왔는데 결국은 이 세대 교체와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한동훈 전 대표밖에 없다. 그 다음 대통령은 젊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런 이야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역사적 대전환의 요 시기를 지금 살고 있다. 네. 예. 훗날 보면요. 지금 이 시기가 이거를 슬기롭게 우리가 이 아픔을 미래지향적 그 발전으로 잘 이렇게 승화를 시킨다면 지금 그 계엄 때부터 만약에 이제 탄핵이 인용돼서 조기 대선이 치러지고 뭐 할 때까지 요 몇 개월이 말이죠. 네. 한 6개월이 정말 대한민국의 역사적 대전환을 그 혼돈과 그 암흑기로 빠질 수도 있는 네. 그거를 이렇게 전환시켜낸 그런 의미 있는 그 세월로 기록될 수도 있고, 지금 김종인 박사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것과 같이 맥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이지 이제는 지금 최장집 교수 정치학교 원로인데 요새 뭐 정치 없는 민주주의, 그렇죠. 네. 정치가 실종했어요. 뭐 우리 외형상으로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에서 뭐 의회도 돌아가고 뭐 대통령 국정 운영도 하고 있는데 정치가 실종이 된 거예요. 정치가. 뭐 몇 명 모였냐 이걸로 뭐 정치를 다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정말 정치도 제대로 된 정치를 복원시켜야 되는 과제도 있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참 어려울 겁니다. 솔직히 뭐 아마 여러분들도 많은 또 응원과 지지가 있겠지만 한동훈 대표가 지금처럼 아마 어려운 시기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수의 어떤 여러 가지 이 거센 역풍 이거를 스스로가 일단 막고 이겨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들어보니까 그 한동훈 대표의 가지고 있는 어떤 결심 강도가 꽤 센 것 같습니다. 네. 뭐 부서지더라도 이걸 한번 견뎌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거는 그만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있는 열정과 어떤 전투력 이거는 뭐 굉장히 아마 지금 풍만해 있다. 그렇게 이제 충만해 있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것이고요. 그런 것들이 아마 이제 사방에서 공격을 할 겁니다. 예. 정말
오만 유튜버들이 다 매일매일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고 예. 뭐 마치 보수의 적인 것처럼 예.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한동훈 대표는요. 그 12월 16일에 그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도요. 이렇게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받으시는 모든 국민들께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탄핵으로 마음 아프신 우리 지지자분들께 많이 죄송합니다. 그런 마음도 생각하며 탄핵이 아닌 이날의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네. 그 물러나면서도 있었고 그 두 달의 성취 과정을 통해서도 이 우리 당원들 이 지지자들이 그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한다는 거 거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굉장히 좀 마음 아파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원들 지지자들과 뭐 옳고 그른 것 갖고 논쟁할 문제는 아니라고 봐요. 여하튼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서 그 마음 아프게 한 점에 대해서는 인간적으로 좀 송구하다 뭐 그런 거는 또 얘기할 건 얘기하고 그러나 그 선택이 그 비상계엄을 선두에 서서 막고 또 대통령께서 질서 있는 퇴진 자진하야 뭐 이런 훨씬 더 좋은 그거를 약속했다가 사실상 파기하고 이 뭐 탄핵 해볼 테면 해봐라 뭐 이렇게 돼서 그 탄핵 자체가 좀 불가피했다라는 이런 점 그러니까 좀 정서적인 그 위화감 같은 게 그 한동훈 대표에 대한 온갖 그 흑색선전으로 인해서 당원들과 그 한동훈 대표 간에 좀 정서적 위화감 같은 게 상당히 형성돼 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피하지 않고 이 슬기롭게 하나 둘씩 저는 헤쳐나갈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그때 선거운동 때 한번 따라 87년 한 90년도인가요? 그때 한번 따라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대구를 내려갔어요. 네. 아무래도 뭐 DJ가 대구 내려가서 강연한다 그러면 좋아할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만 하더라도 뭐 빨갱이 뭐 이런 게 너무나 많았으니까 그랬었죠. 그때 두류공원에서요. 그 연설회를 한 적이 있어요. 두류당 네, 공원인가? 두류공원에 사실은 뭐 연설을 하더라도 모일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두류공원에 꽤 많은 분들이 오셔서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막 죽여라 빨갱이다 막 이런 소리 나면서 돌멩이가 막 던져졌어요. 이제 연단으로. 막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제 그 옆에 있던 이제 경호팀들이 이제 그때 이제 김대중 총재를 데리고 가려고 그랬어요. 그때 김대중 놔라. 그리고 앞에 치워. 앞에 이 방패막을 하고 있었거든요. 치워라. 그러면서 계속 마이크를 잡고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기억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연설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한 몇 분 딱 지나니까 그냥 그게 그 사 있는 시민들 스스로가 그걸 막 억제를 시키고 자제를 하고 결국은 연설을 다 했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소문이 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또 그 반대의 어떤 한 후보는 바로 이게 하고 그냥 도망 나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리더는 어떤 게 리더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어떤 담대함이 일단 있어야 된다. 그럼요. 오만 참 저희들도 솔직히 뭐 지원님이나 저나 맨날 저 욕하고 고소하고 고발하고 하는 사람들 지금 무진장 많습니다. 좀 전에 얼마 전에도 또 경찰서 조사받으라고 있어요.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자, 그런데 아유 겁나라. 이제 우리 그만해야 되겠다. 이제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해봐라 뭐. 우리가 뭐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떳떳하게 그거를 싸워 나가면 거기서 많은 보는 시민들이 저 정도는 돼야 리더가 되겠구나. 그럼요. 라는 어떤 생각이 생길 거 아니겠어요? 예, 좀 담대하게 나가야죠. 네. 낮은 자세로 임하되 담대하게 정정당당하게. 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12월 16일 퇴임사에서 강조한 진짜 보수의 정신이 무엇인지 진짜 보수를 가지고 저는 뭐 선의의 뭐 토론도 필요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지금처럼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처럼 이 내부 같은 진영 내에
본인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뭐 아니 이재명보다 더 싫은 게 한동훈이다. 이게 이제 정광훈 류 네. 사람들의 어떤 얘기인데 그게 나는 이재명보다 한동훈이 더 싫어요. 그게 정광훈 패거리들 이제 그 저기 아니야. 그럼 그게 보수의 플러스가 됩니까? 마이너스가 됩니까?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요 부정선거론 가지고 막 보수에서 이게 맞네 아니네 뭐 하면요 제일 좋아할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이에요. 이재명. 예. 그러니까 이 이제 아마 한 대표가 뭔가 어느 시점인가 이제 다시 나서게 되면 아마 폭포수처럼 비판과 어떤 이 비난들 예. 뭐 지금도 뭐 살모사니 뭐니 해서 하면서 뭐 엄청 이제 씹어 돌리겠지만 그것 또한 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것 또한 관심이다. 관심이 없으면요 제일 정치인들에게 안 좋은 거는 무관심이에요. 뭘 하든 너는 관심 없어. 그런 분들 있죠. 요즘 뭐 이렇게 몇 분들 보면 뭘 하시든 아무 관심이 없어. 뭐 안철수 대 사실 의원은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네. 뭘 해도 관심이 없어요. 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그렇죠. 돼요. 예. 그러니까 뭔가 뭘 해도 싫건 좋건 관심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저희들 들어오셔서 막 저희들 욕하시는데 저 좋습니다. 왜? 관심 있으니까 와서 들으시면서 그래도 막 욕하잖아요. 예.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관심이 있다는 거고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는 그래도 좀 뭔가 아직까지 미련이 있다는 이야기 네.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죠. 그거를 저는 한 대표가 예전처럼 따박따박 이렇게 비판하거나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봐요. 그럼요. 예, 이제 그 조금 더 사람이란 게 음. 어떤 논리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사람이 아닙니다. 감성이 움직이고요. 네. 눈물 한 방울로 움직이는 것이고요. 그런 어떤 노래 한 곡으로 다 마음이 움직이고 눈 녹듯이 높고 네. 우리가 뭐 천냥빛도 뭐 저 말 한마디로 감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 생겼겠습니까? 결국은 이 마음이 통하고 서로 간에 어떤 진심이 통하는 거 그거 굉장히 연인 간에도 그렇고요. 부모 자식 간에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정말 도저히 화해할 수 없다는 것도 딱 하나의 어떤 것만 바꾸면 다 바꿀 수 있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게 저는 결국은 공감이라고 봅니다. 네, 공감 능력. 예, 공감 능력을 아마 저는 이번에 제가 그냥 간접적으로 듣기로 한 대표가 꽤 이제 본인이 해왔던 그동안에 쭉 복귀를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내가 이성적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했구나. 너무 또 이렇게 막 따박 말로서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에 대한 반성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돌아오는 한동훈 대표는 남의 말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남이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서적인 감성 이걸 좀 가지고 접근한다 그러면 전 달라진 이런 이 많은 비판은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다. 그리고 네. 또 제일 중요한 거 누가 이재명을 이길 수 있느냐. 그렇죠. 저는 그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딱 떠나서 그래. 근데 누가 이재명 이길 수 있어? 김문수가 이길 수 있어. 홍준표가 이길 수 있어. 자, 이거를 국민들이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시면 저는 분위기는 많이 바뀔 거로 보여집니다. 네, 저도 뭐 그렇게 믿습니다. 예. 그냥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예. 네. 이제 또 다시 시작입니다. 예. 참 2개월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 참 기가 막힙니다. 이게 참 한국 정치가 지난 1년 동안 참 너무 급변하고 정말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봤잖아요. 이제 계엄까지 했으니 뭐 해볼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안 해본 거 없이 그냥 전부 다 해봤고 뭐 장애 집회도 지금 벌어지고 있고 하니까 어쨌건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이 변화에 관심을 기울일 겁니다. 다 내 자식들에게는 지금의 상황을 물려줘서 안 되겠다는 마음도 갖고 계실 거고요. 내 노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는 걸 갖고 계실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고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보다 적극적으로 안 본다고 세상이 안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뭔가 이제는 깃발이 생기고 뭔가 변화의 어떤 시작됐기 때문에 그 변화의 힘을 조금씩 여러분들이 보태 주셔야 대한민국이 바뀝니다. 보수가 바뀝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다시 대한민국의 주류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관심 외면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분 한 분이 뭔가 작은 돌이라도 하나 놔주시면 그게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보시고 또
알려주시고 그런 많은 응원해 주시고 네. 댓글에도 한 번 더 달고 네. 뭐 이런 것들을 해주셔야 음. 대한민국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